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금융론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501페이지 가시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이제 수업을 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요. 또 연이어서 월요일부터 계속 또 수업이 이어지니까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밑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강의실에 눈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안 계신 강의실이 보이는데요. 경주도 지금 많이 안 오신 것 같고요. 눈 때문에 많이 지금 학원에 잘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인지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론 부분 지난 일요일 날 쭉 정리를 이제 하셨고요. 투자론과 같이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금융론 부분이라서요. 또 금융론 부분 중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거의 투자, 금융, 그래서 이런 이제 두 파트만 해도 많은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특정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정리를 다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투자론이나 금융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럼 투자론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금융론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1장에 가시니까 부동산 금융의 기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금융은 자,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이제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하면 자,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주로 이제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제 뭘 중심으로 공부하시냐면 이 주택금융, 주택금융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자, 어떠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뭐가 바람직하냐면요. 장기절이어야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여야 바람직한 것은 특히 부동산의 무슨 특성이 자, 근거가 될까요? 자, 부동산이 수명이 긴 재화이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런 영속성, 그죠? 또는 우리가 내구성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항상 이 수명이 긴 재화고, 그죠? 결국, 자, 이 금융이라는 것도 장기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금융이 중요한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 부동산의 또 무슨 특성 때문이냐면 고가성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워낙 이제 비싼 재화이다 보니까 100%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하셨죠. 자, 이 부채라는 걸 잘만 이용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지렛대 효과라는 걸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동산은 금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동산 금융이 뭐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동그라미 1번에 자, 금융이란 소비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내려오시면 그럼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의 구입이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자, 통상 주택금융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3번에 가시면 자, 주택금융이라는 건 일정한 자금을 확보해서 무주택 서민이나 주택개발업자에게 결국 어떻게 장기저리죠. 장기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자, 주택 구입과 주택의 공급을 용이하도록 하는 특수금융을 의미한다. 자, 부동산 금융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금융을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분류들이 등장을 해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우선 자, 소비금융과 자, 개발금융으로 구분이 되어지네요. 자, 결국은 수요자 금융이냐 공급자 금융이냐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요자 금융이 있고 금융에는 공급자 금융이 있습니다. 자, 수요자 금융은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금융이라서 이것을 자, 주택 소비 금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공급자 금융은 주택 개발 금융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일명 이제 개발금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요자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요자 금융에는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을 했었죠.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당 또는 저당대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저당대부가 대표적인 이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급자들이, 개발업자나 건축업자들, 공급자들이 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개발금융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건축대부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당대부와 건축대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건축대부라는 것은요, 저당대부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자, 뭐가 위험이 더 크죠? 자, 이 저당대부보다는 개발에는 위험이 더 큰 거죠. 자, 은행 입장에서 결국 이 건축대부가 위험이 더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저당대부와 비교했을 땐 조건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위험이 크다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자율이 더 높을 것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위험하니까, 그죠? 길게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돈을 대부해주는 기간도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대부는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시적 금융이다. 건축대부의 특징이요. 착공해서 딱 완공까지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게 바로 건축대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당대부는 장기 저리로 자 굉장히 기간이 길다라고 해서요. 자 얘를 이제 우리 일명 영구적 금융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건축대부는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쉽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는요. 까다로운 감리를 다 거쳐가면서 단계적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돈을 상환할 때는 자 착공해서 딱 완공까지만 빌려주는 돈이니까요. 완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일시불로 자 상환을 해버려야 되더라.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건축대부 따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면 자 다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돈을 빌릴 때는 단계적으로 빌리지만 상환할 때는 일시불로 상환해버려야 되는 것이 또 건축대부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저당대부보단 별로 조건이 좋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으로 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건축대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이 개발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라고 하면요. 자, 미리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인 개발금융 그러면 또 있어요. 자, 바로 나중에 뒤에 가셔서 보시게 될, 자, 신디케이션. 자,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디케이션이라든지, 자,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리가 보통 일명 약자로 이제 PF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이런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신디케이션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 역시 수요자 금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냐면 공급자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급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형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2페이지 넘기시면 기초 용어의 정리다. 자 용어들 정리하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담보금융과 신탁금융이다 라는 것은요. 자 담보금융은 자 보통의 우리 은행을 통해서 담보물을 내놓고 부동산과 같은 담보물을 자 근거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 그죠? 담보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담보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탁금융이라는 것은요. 일명 우리가 담보신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 넘기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결국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회사를 끼고 돈을 빌리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신탁금융이다 또는 우리가 담보신탁이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가로 2번에 융자 비율, 대부 비율로 가시면요.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공부하셨죠. 자, 이 비율 분석법에서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는 저당 비율이다라고도 부르고요. 자, 또는 뭐 융자 비율, 융자율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또는 자, 주택 담보 비율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 론투밸류다, LTV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대부 비율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전체 그 사람의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금이죠.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 우리가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고 1억을 담보로 8천만 원을 조달했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란 뜻이냐면 80%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출을 받을 때 우선은 LTV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LTV가 40%다라고 하면요. 내 집 담보 1억짜리를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대부 비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융자 비율, 대부 비율, LTV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통상 융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된대요. 자, 투자론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요.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부 비율이 높을 것을 원하겠죠. 돈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왜?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차입자들의 뭐가 늘어난다고요? 구매력이라는 것이 자, 늘어나고 자, 구매력이 늘어나면 자, 결국 부동산의 수요를 어떻게 한다?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LTV가 올라가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차입자 입장이고 대출자 입장은 다르죠. 자, 대출자들 입장에서는요. 대부 비율이 너무 높은 걸 원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 대부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자, 대출자들은 자, 위험이 커져 버리는 거죠.